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시험이 25일 남았더라고요. 25일. 우리가 1년 공부를 치면 365일입니다. 그 중에서 25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약 나누게 하면 한 10점 얼마 나오겠다, 그죠? 네. 10 몇천,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365 나누기 25. 폰 갖고 나누게 해봐요. 계산기. 얼마 나옵니까? 속도 느려요, 지금. 14.6. 요거 아셔야 됩니다. 얘가 뭐냐면요. 지금 25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루는요 24시간 아니에요. 지금 하루 공부는요 평소에 14.6일과 맞먹거든요.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오로지 몰입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점수에 반영이 돼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약 보름 공부 막 먹는다라고 보시면서 최대한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잠자는 것 빼고는요 오로지 밀어붙이면요 결과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만큼은 여러분들 제 카페 보시면 그 필성 전략 찍어주기 사실은 올려보내잖아요. 그거 많이 보세요. 보고 또 보세요.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고 철저히 알려주고 핵심 요약은 우리 9월달 특강했잖아요. 그거 전부 출연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거고요. 게다가 가장 알짜배기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다 모아놨거든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보는 만큼 점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보게 되면 우선 자신감이 생겨요. 절대 시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정말 좋은 결과 생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가 학교는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 우선 찍어주기 사실은 자꾸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정말 도움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걸 소홀한 분이 계신다면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건 마무리 승리만큼은 가장 큰 힘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분명히 시험 당일날 보세요. 굉장히 힘이 변할 거예요. 왜? 원래 처음에 내가 3년째거든요. 그래서 2년 전, 작년 이렇게 찍어주고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계속 집중하세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엄청 높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료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책까지 끝냈고요. 오늘은 제4편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금융인데요. 금융은 작년 시험은 겨우 3문제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다시 원위치. 분명히 5문제 안팎입니다. 그래서 5문제 또는 6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 25번 볼게요. 금융의 기본 개념. 자, 지문은 총 7개 지문인데 전부 다 시험에 필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1번, 2번 묶어주고요. 1번은요, 지분금융. 2번은요, 부채금융. 잘 나오죠?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자, 먼저 1번. 지분금융이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으로서, 자, 여기까지가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본 조달하면 배당 받죠. 배당이 목적입니다. 자, 예를 묻네요. 그 유형으로는 부동산 신디케이터 배당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 배당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도 배당이죠. 모두가 맞네요. O입니다. 2번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한 금융이다. 얘는요. 다른 말로 이자가 목적이죠. 그 종류로는 저당금융, 저당 설정하면 이자 목적입니다. 신탁정서금융 이자가 되고요. MB에서 저당담보증권, AB에서 자산담보증권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다. O가 되겠네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절대 틀리지 마세요. 빈출입니다. 3번요. 잔금 비율이란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리금의 비율이다. 이상하죠? 자, 미상환된 거 잔금 맞습니다. 미상환은 맞는데 미상환된 원리금이 아니고 원금이죠. 원금. 미상환된 원금이 잔금 비율입니다. 원리금 틀렸죠? X. 4번요.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혼합한 성격 맞습니다. 지분금융은 배당이 목적이죠. 부채금융은 이자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배당하고 이자가 모두 포함된 게 메자닌 금융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금부사채, 후순위 대출. 자, 첫자 보고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전신주가 아니고 전신후. 전신후. 얘가 모두가 배당과 이자가 혼합이 되었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자, 5번 기출문장이네요. 정부의 주택보조금. 보조금은 주택 소비금융에 속한다. 다른 말로 소비자금융 또는 소유자금융 맞습니다. 저당대출은 주택개발금융이다. 틀렸죠? 저당대출도 주택 소비금융이죠. 소비자금융 또는 소유자금융 주택 소비금융입니다. 틀렸죠? X. 6번과 7번 묶어주고요. 6번은요, LTV 대부비율. 대부비율. 자, 7번도 LTV네요. 대부비율. 자, 대부비율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DTI,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7번 기출문장입니다. LTV가 높을수록 당연히 대출이 많으면요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럴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지겠죠. 대출이 많은 만큼 레버리지는 높아지겠죠. 커진다. X. 틀렸습니다. 자, 박스 7개 지문이 다 출제가 잘 되는 지문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나왔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출제 포인트 26번. 저당의 상환 방법. 별표 3개죠. 원래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지문 많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인데 그러면 이 16개 지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자가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그리고 상환 방법 3가지 아시죠?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최정식 상환 3가지. 특히 3가지 상환 방법은 원래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명목이자 이꼴 실질이자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자, 명목이자 이꼴 실질이자 플러스 예상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러면 이때 명목이자가 실질이자에다가 인플레가 포함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한계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민법에서 늘 공부하는 명인방법. 그래서 명목이자는 인플레가 포함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가 포함된 명목이자가 얘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고정금리 있죠. 또는 변동금리 있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는 둘 다 모두가 명목이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겠습니다. 2번은 기출문장이에요. 기출문장.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금리 결정 요인으로는 자, 얘가 바로 이거잖아요. 명목이자. 그러니까 실질이자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대출 위험 요소를 넣을 수 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3번은요. 빈출. 자주 나세요. 대출 시점에서 본다면 대출 초기를 말해요. 초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그죠?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다고 했죠? 빈출입니다. O입니다. 4번요.
자, 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방식의 경우에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자가 상승하는 만큼 차입자 위험은 자 그만큼 고정금리는요 똑같은 금리를 내게 되면 금리가 자 안 올라가겠죠. 차입자는 그만큼 유리하잖아요.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왜냐? 이자를 작게 내잖아요. 고정금리니까. 따라서 위험은 작아진다. X죠. 틀렸습니다. 자, 5번도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조기상환 문이에요. 조기상환. 고정금리의 경우에 시장이자가 저당이자보다 낮으면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한다고 했죠.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 맞습니다. 빈출 O입니다. 6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만큼 일반적으로 대출자, 은행이죠. 대출자, 은행은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 바뀌었죠. 그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예요. 7번. 변동금리는 이꼴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이 된다. 맞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인플레는 기준금리 맞죠.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면 가상금리가 조정이 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O가 됩니다. 자, 8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어요.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좋겠네요. 이절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앞뒤가 바뀌었죠.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되겠죠. X입니다. 9번도 기출문장인데요. 자, 변동금리에서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요 말이 무슨 말이죠?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볼까요? 자, 변동금리는요,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변동금리. 그런데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면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올라가 버리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선을 딱 꺼버립니다. 이 이상 올리지 마. 얘가 바로 금리 인상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경우에 금리 인상의 상한선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미리 여기서 못 올리니까 여기서 좀 더 미리 금리를 더 올려버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맞죠? 높아진다. O가 됩니다. 자, 10번부터가 이제 상환 방식인데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정시 상환. 자, 여기서는요. 원래 제 느낌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확실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가 편해요. 풀기가. 계산 문제는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만에 하나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균등 상환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 무조건 스킵하세요. 예, 되게 복잡하게 물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는 일단 스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득점하시고요. 그럼 먼저 자, 요 세 가지 흐름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항상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죠. 자,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기간이다.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원리금이 많다가 점점 작아진다. 체감식이죠.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이 작다가 점점 많아지면 얘가 바로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다음에 얘는요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원리금 가장 큰 것 1등 원금균등 상환,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가장 작은 것은 최정식 상환이다. 자, 말기 후기로 가요. 후기에서 원리금 가장 큰 게 최정식 상환,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말기에 후기에 원리금 큰 순서 바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순서가 되고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빨간 순서가 원리금 큰 순서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잔액, 저당 잔금, 저당 잔액 큰 순서도 최정식 원리금 원금, 얘가 또 가장 잘 나옵니다. 요거 또 올리시면서 문제 보시면 돼요. 10번 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요거 물었죠? 요거 묻잖아요. 원리금은 원금보다 작지. 따라서 초기에는 원리금이 적다. 맞네요. 옵니다. 11번.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익이 가장 적은 상환 방식은 점정상환이다. 첫해 가장 작은 것은 최정식 점정상환 맞습니다. 옵니다. 12번. 점정상환 대출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 그렇죠. 당연히 최정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가장 적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13번. 얘는요, 빈출. 자주 나와요. 첫해 월 불이익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 자, 키워드는요, 만기의 잔액. 나왔죠? 만기의 잔액. 큰 순서 묻잖아요. 만기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은 원금균등 맞죠? 옵니다. 14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보다 잔액은 적다. 가장 적죠? 옵니다. 15번. 점정 지불 저당, 즉 최정식 상환에서 초기에 저당 지불의 원리금이 이자보다 적게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저당 잔액이 증가하는데, 이러면 은행이 손해보니까 이를 부외 상환이라고 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옵니다. 16번요. 16번은 교재에는 없지만은요, 기출문장,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서, 자, 대출자 밑줄 하시고요. 대출자는 은행이죠. 예. 그러니까 대출자인지 차입자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대출자를 묻습니다. 은행은,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에 4번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볼까요? 요거잖아요. 1년. 자,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은행입니다. 은행, 대출자. 은행은요, 자, 돈 빌려주고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자. 아니면 기간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서 받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나눠서 받게 되면 여기서 이자가 이자 붙고 이자가 붙잖아요. 은행은 얘가 좋아요. 되시겠죠? 얘를 묻습니다. 따라서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네 번 나눠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아니고 불리하다. X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출제 포인트 26번. 저당의 상환 방법 원래 틀림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요. 여러분들은 이론 문제가 나왔다. 필히 득점하시고, 계산 문제가 나왔다. 패스하세요. 못 풉니다. 시간 남았을 때 풀어야 됩니다. 포인트 27번. 저당 유동화 MBS. 별표 3개죠. 거의 나온다고 봤어요. 매년 한 문제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저당 유동화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 맞습니다.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키죠. 돈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유동성은 증가시키죠. 거꾸로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시키겠죠.
틀렸죠? X. 2번 기출문장이에요. 저당이 유동화됨으로써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사람들에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X. 다음에 3번요.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장기 조달 및 단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장기와 단기가 바뀌었어요. 자금은 단기 조달, 그리고 운용은 장기 운용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틀렸죠? X. 4번요. 저당의 유동화 전제 조건인데요. 유동화가 가능하려면 1차 금리가 가장 높고, 다음에 2차 금리가 높고, 마지막으로 요수로 가장 작아야 된다. 관계가 맞죠? 옵니다. 5번요. 한 두어 번 출제되었습니다. 저당담보증권 MBS란 저당 대출기관 등이 사들인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서 지분증권에 속한다. 자, MBS는요, 목적이 배당이 아니죠. 이자가 목적이죠. 이자가 목적이니까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이죠. 지분증권 틀렸고 부채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는요, 종류를 물어요. 여러분들 4가지 아시죠? MPT에서 이체증권,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 CMO 다계층채권 종류를 묻습니다. 6번. 자, MBB 저당채권은 바로 떠올리자. 안겠죠? 발.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발 안기했죠. 요거 묻습니다. 그러면 투 나왔네요. 의심하자. 예. 투자자는 투 의심하자. 최초의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맞죠. 그러면 발행기간이잖아요. 따라서 O가 됩니다. 기출문장이었어요. 7번도 기출문장.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발이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은 투 틀렸지, 발이지. 그래서 위험부담은 투자자 아니고 발행기관이 부담하죠. 발입니다. X. 8번이요. MPT에서는 이체증권이죠. 어떻게 함께했다? 투죠. 투. 따라서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지권은 투자자가 모두 가진다. 맞네요. O입니다. 9번입니다. 자, 9번은 초과담보를 뭐예요? 초과담보. 초과담보도 우리 시험은요,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질문 나옵니다. 9번. 발행기간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MBB다. 맞습니다. MBB가 초과담보를 확보합니다. 가장 많이 확보해요. 따라서 MBB는 저당 총액보다 MBB 발행액을 작게 발행한다. 작게 발행하는 만큼 초과담보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O가 돼요. 10번.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 방하는 것은 콜방어다. 의미가 맞죠? 저당담보증권 중에서 콜방어가 가능한 것은 MBB와 CMO이다. 두 가지 맞죠? O입니다. 11번. 다계층 채권 CMO는 이체증권 MPT에서와 저당담보부 채권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혼합형 맞습니다. 그리고 CMO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도 실현할 수 있다. 맞죠? O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은 지금 포인트 MBS 부분은요, 원래도 한 문제가 예별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출제 포인트 28번 한주금. 자, 한주금은 별표가 없잖아요. 약해요. 예. 그래서 별표가 없다. 원래 출제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박스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죠. 보금자리론, 중간에 주택연금. 우리 시험은요,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이 들어 묶기도 합니다. 보금자리론 보겠습니다. 1번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은 50년 만기, 괄호 10, 15, 20, 30, 40, 50년 맞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소득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대로 맞습니다. O가 돼요. 2번 대상주택은 공부상주택인데 자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된다. 6억 초과 제외 맞죠? O입니다. 3번요.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맞습니다. 이때 최대 대출 금액은 3억 6천만 원까지로 하고 있다. 3억 6천 최대 대출 맞습니다. O가 돼요. 4번요. 금리는 고정금리를 적용 맞습니다. 이때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그대로 O입니다. 옳은 질문. 5번요.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등 채택시 상환방식이다. 세 가지 모두 쓸 수가 있죠. O가 되고요. 조기 상환은 가능하지만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대로 질문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옳은 질문이죠. O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연금 내려가요. 6번 주택연금의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맞죠? O입니다. 7번 주택 보유수는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 12억 이하 맞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하더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하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O입니다. 8번요. 8번은 여기서 계속 집중 출제되겠습니다.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주택 맞습니다. 지자체에 신고가 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맞습니다. 주거 목적이 오피스텔 맞는 말이고요. 괄호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맞죠? O가 되겠습니다. 6번 확정기간 방식에서 대상주택은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은 포함이 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겠죠. 제외 X. 10번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맞습니다. 이때 3개월 CD 양도성 예금증서금리 또는 신규 취급 코픽스 중에서 선택한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11번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로는 대출기간은 확정이다. 자, 주택연금은요 언제까지 대출받죠? 사망할 때까지. 사망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틀렸습니다. 미확정. 사망은 알 수가 없어요. 미확정입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맞습니다. 기간이 경과될수록 대출금은 감소 아니지. 자꾸 생활비 다 쓰는 만큼 대출금은 증가하겠죠. 대출금은 증가한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가 돼요. 12번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O가 되고요. 13번 얘도 출제가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택 처분했어요. 처분 가격이 대출금 상환 후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들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비소구금융이죠.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X입니다. 자, 한주금은요,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29번, 리츠. 별표가 3개입니다. 웬만하면 한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자, 1번.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다. 설치하면
실체가 있죠. 그러면 일단 틀렸네요. 위탁 관리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체죠. 자기관리.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실체 회사로서 자기관리 리체 설명입니다. 위탁 틀렸습니다. X. 2번 빈출 자주 나왔습니다. 리체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짧게 말하면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반할 수가 없다. 현물 출자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은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옵니다. 30% 청약 맞습니다. 4번하고 5번 묶어주고요. 4번은요. 설립자본금. 5번은요.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금액 다 암기됐을 거예요. 확인합니다. 4번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처는 5억 이상 5억 맞죠? 위탁 리처와 CR 리처는 3억 이상 맞죠? 5가 됩니다. 5번요. 최저자본금입니다.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리처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 맞습니다. 위탁 리처와 CR 리처는 50억 이상이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6번도 자 빈출 지문입니다. 위탁 리처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발행 주식 총수의 40%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몇 프로죠? 50%죠. 50% 초과 소유 못하죠. 40% 틀렸습니다. X 50%예요. 7번 차입과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2배 범위 맞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게 되면 10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5가 돼요. 8번은 배당이네요. 리처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우에 이익 준비금은 따로 적립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맞네요. 5가 됩니다. 9번도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즉 CR 리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맞죠?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다가 아니고 있죠. 있다 그죠? 어떨 때죠? 90% 이상 배당하면요 법인세 면제 받죠. 따라서 자 법인세 면제 혜택은 있다. X입니다. 10번은요 CR리처의 적용 배제. CR리처가 적용되지 않는 교정들입니다. CR리처. 그러면 CR리처는 주식 공모 30%, 주식 공모 공동그라미 30% 이상 주식을 공모한다. 요거 적용 배제가 돼요. 다음에 자산의 구성 첫자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된다. 요거 적용 배제가 돼요. 다음 1인당 소유 한도 숫자 1 동그라미. 자, 1인당 소유 한도 다시 말하면요 50% 이상 초과 소유 못한다. 이것도 적용 배제가 돼요. 50% 초과 소유 못한다. 적용 배제가 되고요. 부동산의 처분 제한 처 동그라미. 1년의 처분 금지 이것도 적용 안 돼요. 그럼 동그라미가 4죠. 공자 1처 공자 1처 공모 30% 자산의 구성 80% 이상 다음에 자 1인의 소유한도 50% 초과 소유 다음에 처분 제한 1년 얘는요 모두가 적용 배제가 된다. 5입니다. 자 이어서 주제 포인트 30번요.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별표 한 개 되어 있고요. 자, PF는 작년 시험에도 안 나왔고 아마
2년 전도 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원래 나온다면요, 한 3, 4년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나왔다면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말은 없습니다. 나오면 득점하셔야 됩니다. 1번. PF 금융은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장래 수익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공급자에게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담보 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O입니다. 2번. PF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문장 틀렸습니다. 자금은요, 자체 계좌가 아니고 에스크로 계정이죠. 따라서 자체 계좌가 아니고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또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탁 관리죠. 위탁 관리. 따라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쉬어 나갈 수가 없죠. 아주 자금은 투명합니다. 틀렸죠? X입니다. 3번요. PF 금융은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절차가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금융 비용, 즉 담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요. 또 금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맞는 말입니다. 오. 4번요.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을 도입할 경우는 후분양은요, 아파트 다 짓고 분양하죠. 그럼 여기서 후분양은요, 주택 건설업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PF 기법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5번은 빈출입니다. 자, 프로젝트가 도산시에는 망했어요.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채권자, 은행은 사업주에 대해서 부족분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 비소구금융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16번 기출문장 옮겨봤습니다. PF는 금융기관의 부외금융. 자, 부외금융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금융이죠. 부외금융은요, 자, 금융기관의 장부가 아니고 사업주죠. 사업주의 장부에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금융기관 틀렸고요. 사업주의 부외금융입니다. 틀렸죠? X. (7번) 보겠습니다. 자, PF에서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아니죠. 영향이 없죠. 자, 취약하다가 아니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주는 채무가 장부에 기재가 안 된다고 했죠. 부외금융. 따라서 부외금융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X가 돼요. 자, 여기까지 금융 확인했고, 원래는요, 금융 문제는 분명히, 자, 작년에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요, 좀 더 문제가 레벨업 될 거예요. 한 5문제 안팎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용활동. 이용활동은 포인트 31번인데, 별표가 없죠.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문 6개네. 1번. 자, 1번은 기출문장 옮겨왔습니다. 집약 한계는 다른 말로 이윤 극대점이죠. 이익이 100% 달성이 돼요. 이윤 극대점. 그러니까 집약 한계란 투입 때는 한계 비용 이꼴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 투입이다. 맞습니다. 이어서 조방 한계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이죠. 이익이 제로가 돼요. 손익분기점.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집약되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2번은요, 과거 시험에서 2번 출제됐습니다.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집약도 증가, 집가 상승, 땅값 비싸니까 집약도로 이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규모 경제 맞습니다. 즉 대규모는 만큼 집약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집약도를 높여야 됩니다. 경영효율의 증가를 넣을 수 있다. 모두가 맞는 말인데요. 그러면 자 단어 보시면서요. 두 번째, 규모의 경제 밑줄. 다음에 네 번째 단어, 경영효율 증가 밑줄. 얘가 과거 시험은요, 틀린 답으로 출제됐습니다. 규모의 경제이지 규모의 불경제하면 틀린 말이고요. 경영효율의 증가지 경영효율의 감소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 시험은요,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동일한 산업 경영이더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하는 경우, 자, 입지 조건이 양호하는 게 시험을 하면 뭐죠?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서 특별한 이익을 낳는 것을 입지익리라고 한다. 맞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이 입지익리 5입니다. 4번요. 4번 지문이 스프롤 현상인데요. 얘가 출제가 잘 됐습니다. 도시 확산 현상, 즉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심지 외곽지에 발생된다. 외곽지 동그라미. 스프롤은요, 주로 외곽지에서 발생되고, 항상 우리 시험은 여기다가 도심지, 틀린 말입니다. 중심지, 틀린 말이에요. 중심지,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에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스프롤 현상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원인으로 나타난다. 자, 이유가 틀렸습니다. 자, 스프롤 현상은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하죠.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함으로써 나타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소홀입니다. X가 돼요. 자, 5번은요, 직주 분리의 원인 모습입니다. 직주 분리가 뭐라고 했죠?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두는 거죠. 직주 분리 원인. 도심지 환경이 악화되니까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심지의 땅값, 집가고 비싸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면요, 외곽지로 나가기 수월하죠. 직주 분리 맞습니다. 공동화 현상은 틀렸습니다. 공동화 현상은 직주분리의 원인 아니고 결과죠, 결과. 직주분리 결과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화 현상은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공동화 현상은요, 직주분리의 결과의 결과, 원인 아닙니다. 요거 틀렸죠? X. 6번. 한계지의 지가 형성은, 한계지가 뭐죠?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죠. 택지형의 최원방권. 택지형의 최원방권이니까 농경지의 지가와는 무관하다. 맞습니다. 자가, 우리 집이죠.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 새들에서는 차가 한계보다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 위치하죠. 자가의 한계지는 자, 차가 한계보다 더 멀리 위치하죠. 가까운 틀렸고 먼 것이 특징입니다. 멀다. 가까운 틀렸죠? X. 자, 출제 포인트 32번. 부동산 관리 넘어가죠. 관리. 관리는 별표 되겠는데요. 되게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관리는 이제 어려운 파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득점을 하시고요. 참고로 관리는 유일한 요거 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비례임대차. 근데 올해 시험은요, 요거 나가립니다. 원래 안 나와요.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왜? 얘는 작년에 나왔거든. 이런 문제는 연타가 안 터져요. 안 터지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스킵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되게 요즘 어렵게 물어요. 예. 중상급, 상급으로. 예. 예.
하나에 100을 넘었습니다. 원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리 나왔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와. 무조건 독점하세요. 1번. 자,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의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노력하는 행위다. 그대로 맞습니다.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죠. 경제적 관리 틀렸고 법률적 관리예요. X. 기출문장이었습니다. 2번요. 기술적 관리 똑같은 말로 협의 관리 맞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라고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때 유지 관리는 수정적 유지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틀렸죠. 유지활동은요, 수정적 유지활동이 아니고 예방적 유지활동.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적 틀렸고 예방적 유지활동이 특히 중시됩니다. X. 3번요. 기술적 관리의 내용으로는 단어 4개인데요. 위생관리, 보존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가 있다. 자, 하나가 틀렸죠. 보존관리가 틀렸습니다. 보존관리. 여기서 보존관리는요. 법률적 관리죠. 법률적 관리. 그러니까 이제 보존관리가 아니고 보전관리죠. 보전관리. 보전관리가 바로 기술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X입니다. 4번과 5번 묶어줄래요. 4번은요, 시설관리. 5번은요, 자산관리. 요거 잘 묶었습니다. 종료하시면 돼요. 시설관리 내용으로는 설비의 운전보수, 건물 청소관리, 방범 방지 및 보안관리가 있다. 맞죠? 옵니다. 5번요. 자산관리는 다른 말로 경제적 관리죠. 자산관리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맞습니다. 에너지 관리 틀렸죠. 에너지 관리는 바로 시설관리. 시설관리죠. X. 자, 6번, 7번, 8번. 6번 자가관리, 7번 위탁관리, 8번 혼합관리 각각 묻습니다. 6번 자가관리는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네요. 전문적 관리 틀렸지. 전문적 관리는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장점이죠. 전문적 관리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와 기밀유지 등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해서 전문적 관리가 틀렸죠. X. 7번요. 위탁관리 장점으로는 빌딩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만 열중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 관리사의 직원은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 그죠? X. 8번 빈출.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아니죠. 불자가 빠졌네. 불분명하죠. 불분명하죠. 불분명해서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장점이고 단점이었습니다. X. 9번 기본 임대료에 임차인의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비율임차 계약은 매장용 보시설에 많이 적용이 된다. 자, 비율임차는 무엇입니다? 비율임대차는 첫 줄, 기본 임대료에서 임차인의 순수익이 아니고 총수익입니다. 총매출액. 총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순 틀렸죠. 총수익의 일정 비율입니다. 이어서 자 앞에 부분 틀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줄 공업용 부동산은 3차 순 임대차가 1번이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 10번, 11번 두 개 묶어주고요. 자 10번과 11번 요거 기억나시죠? 빌딩의 수명사이클 전신안노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전신안노완 순수를 묻는 겁니다. 10번 전신안노완 중에서 안정단계는 빌딩의 존속해하면서 가장 장기간에 이른다. 맞습니다. 새로운 투자가치를 상실하는 단계가 틀렸습니다. 새로운 투자가치를 상실이 아니고 진행시키죠. 필요하죠.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투자 가치를요,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실 들었습니다. X. 11번. 빌딩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관리나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경우는 안정 단계다. 맞죠? 여기서 새로운 투자 가치가 바로 자본적 지출을 가리키니까 안정 단계 맞습니다. O가 됩니다. 자, 관리단까지 보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포인트 33번 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